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 신학 김학균 센터님 모시기 전에 네, 하나 공지사항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 요즘 언더스탠딩이 잘 돼가지고 미치겠습니다만.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도도스킨닷컴이라고. 이게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파는 곳인데 세계에서 제일 좋다 보니까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만 판답니다. 안타깝죠? 예. 예, 미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광고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음. 언더스탠딩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그래서 이 사이트는 한국 화장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화장품 도도스킨이란 닷컴이란 네. 예.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하는 영어로 된 사이트인데 예, 우리한테 광고를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와, 우리 이제 언더스탠딩 이제 글로벌입니다, 여러분. 네. Dear Americans, this is the best cosmetics in the world, Dodo Skin. 자, 아셨죠? 네, 그런 예. 얘기죠. 네. 그래서 저 화장품 꼭 난 사고 싶다. 제일 좋다니까. 그러면 일단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민 관련한 저희가 정보도 또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참 부럽다. 그렇습니다. 네, 나도 도도스킨 한번 써보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죄송합니다. 이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뭐 조금 도도스킨 없으시면 그래도 피부를 위해서는 단백질러.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뭐 올리브영도 있고 한국에서는 그냥 사면 됩니다. 아무 화장품 바르시고 예. 단백질러 드시면 그렇습니다. 도도스킨 바른 거랑 효과가 똑같다. 아니, 도도스킨은 사이트다. 여기 한국 화장품이 파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예. 자, 죄송합니다. 이제 전해드릴 말씀 다 했고, 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화장품 많이 쓰십니까? 저는 안 씁니다. 뭐 쓰나 안 쓰나 별로 티가 나는 비결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한번 도도스킨에서 미국에서 주문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 건너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ETF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앞에서도 조금 ETF 얘기를 했는데 네. ETF라는 게 원래 정신이 네가 이렇게 골라서 얼마나 잘 고르겠니? 네. 그냥 시장을 전체적으로 그냥 사는 게 네.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이야. 네. 이런 취지였잖아요. 취지였죠.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네. 주식 투자로 직관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잃은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잃은 사람이 많을 것 잃은 사람이 같습니다. 많나요? 예. 네. 얘기 들어보면 뭐 번 놈, 잃은 놈 주변에 꽤 있는데 네. 잃은 친구들은 말을 말이- 안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잃은 친구들은 약속 예. 장소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 그렇군요. 장소에 모여서 그게 거의 반반이면 거의 뭐 저는 주식 투자는 예. 기본적으로 너무 비관론의 편에 서기보다 좀 좋게 보는 게 좀 옳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종합 주가 지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주가 지수는 80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그 전부터 72년부터 뭐 비슷한 주가 지수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2년 동안에 코스피가 올랐던 해가 36회입니다. 떨어진 해가 16번이고 미국도 비슷한 해로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가 지수가 최근 뭐 한 21세기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은데 예. 코스피가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연간 단위로 생각해 일단 보면 주식이 한 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좀 공포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강한 복원력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경우도 2차 대전 이후로 뭐 한 80여 년 됐잖아요.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게 두 차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떨어졌는 한 해 떨어졌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는 4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만큼 또 주식은 나쁜 미래를 네. 압축해서 빨리 반영한다. 반영하고 3년 후에 나쁠 것 같아도 그냥 오래 떨어지는 거고 네. 5년 후가 비관적이라도 그냥 오래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반영하니까 2년 연속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다. 작년에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는 뭐 오래 꾸준히 들고 있으면 벌어라고 하는데 실은 이 말이 제 주변에 꾸준히 들고 있는 사람 많고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들고 있는데 예전에 안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은 몇몇 종목이 끌어올립니다.
우리나라 예.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도에 500 했어요. 네. 지금 한 2,400 갔으니까 뭐 300%가 넘게 올랐죠. 근데 이 주가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한 150개 정도 종목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승자의 기록입니다. 내가 주식을 잘못 사서 상장 폐지가 되면 예. 내 재산은 0이 되는데 근데 이 상장 폐지된 종목은 주가지수 산정에 빼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잘못 고르게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상장 폐지된 게 2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결정이 되니까 실은 주가지수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지수보다 체감하는 걸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부 종목이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실 주가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뭐 팔자를 바꾸긴 좀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미국 주식은 연평균 한 7%, 한국은 80년대 이후로 뭐 한 9% 오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최근 10년은 거의 못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금리보다 나은데 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 지수보다 못한 성과.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저것 그냥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평균적으로는 시장은 강하니까 예. 시장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ETF고요. 예. 그래서 2007년인가요?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저처럼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띈다. 이 결국은 시장에서 돈 벌기 힘든데 수수료로 자꾸 이렇게 특히 매매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이 금융회사와 같은 거강꾼들 돈 많이 벌어주고 그렇게 차라리 ETF를 사라. 그게 낫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버핏은 실은 시장을 사는 사람 아니고 예. 일부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잘 골라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그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나처럼 하고 아니면 ETF 사라. 그럼 전문가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ETF 전문가 이런 순서다 이거죠.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니까 그냥 ETF네. 근데 그 말을 들은 전문가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3등이란 말인가. 예, 프로테제 파트너스라고 하는 예. 이게 일종의 펀드 오브 펀드인데요. 뭐 우리가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게 월가의 헤지 펀드가 온갖 똑똑한 사람이 다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멜빵바지하고 공격적인 아드레날린으로 무장한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둘이 내기를 한 거죠. 10년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은 그냥 그래 난 S&P 500에 이 ETF 미국 시장의 가장 범용 ETF를 한국으로 치면 뭐 코덱스 200 뭐 이런 거 되겠죠. 예. 이런 ETF를 했고요. 이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헤지펀드 5개를 골라서 10년 동안 내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워렌 버핏이 골랐던 그 S&P 500 ETF는 127% 올랐습니다. 예. 이건 뭐 시장이 그만큼 오른 거죠. 근데 헤지펀드 5개 중에서 성과가 제일 좋은 게 87%. 야. 시장보다 40%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낮았고요. 그 다음 순위가 42%입니다. 헤지펀드. 예. 시장은 127% 아이고야. 오르는데 와. 3위가 21%고요. 와. 4위가 2.8%. 시장이 100% 넘게 오르는 동안에 5위가 2%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ETF의 성과가 좋은 이유는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끌고 갈 때 특정한 몇 개 큰 애들이 끌고 가는데 지수를 네. 내가 거기를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면 확 도태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확 도태되고 또 이제 이 헤지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띄거든요. 예. 수수료까지 포함된 게임이었습니다. 예. 예컨대 그러니까. 뭐 헤지 펀드가 자산의 한 2% 정도 수수료를 뗀다 그러면 한 20% 깨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10년으로 따지면.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문가니까 예.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발견했던 거는 예.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경영학이나 아니면 회계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뭐 해리 마코이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그리고 윌리엄 샤프 뭐 CAPM 자본자산 결정 이론 또 유진 파마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거 만든 예. 교과서에만 나온 조금 뭐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금융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시장은 못 이겨.
시장에서 이기려 그러면 너네들이 과도한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혹시 시장보다 수익률을 더 넣을 수 있겠지만 그건 위험 감수의 대가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더 지는 거에서 상쇄해야 돼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체계를 세웠고 이 사람들 다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단지 금융시장에서만 벌어진 게 아닌 것이 예. 해리 마코이치라는 사람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얇은 논문을 쓴 게 1951년입니다. 예. 그럼 이때는 뭐 저는 뭐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뭐 쓰는 표현으로 예. 경제적인 진보주의자들이 득세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진보주의자는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 예. 뭐 자본주의자니까 당연히 시장의 가격 그 자원 배분 기능을 존중하지만 예. 시장의 100% 선은 아니니까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좀 보완하자라고 하는 게 경제적 진보주의자죠. 예. 미국의 민주당,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 뭐 이런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1950년대는 이런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의 철학이 힘을 얻었던 거는 예. 뉴딜 때문입니다. 대공황. 네. 예, 대공황 때 뭐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소시적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시장에서 못 만들면 정부가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뉴딜 정책이란 게 미국인들에게 막 삽자로 쥐어준 거 아닙니까? 예. 댐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예. 대공황 이후로 1960년대까지 그렇게 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인데요. 예컨대 뭐 하이에크 같은 사람, 밀튼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있는 시골인 몽펠르랭에서 모여가지고 예. 이제 세상을 붕괴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칼을 가는 겁니다. 야 이거 사회주의야. 정부 이렇게 개입하면 사회주의고 우리의 창발성을 해치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지금까지 읽히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에크나 밀튼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은 아주 높은 단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틀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해리 마코이치나 윌리엄 샤프 같은 사람은 그걸 수치적으로 결국 시장이 답이야. 시장이 자원 배분이 사람이 개입하면 그거는 못 이겨라고 하는 제가 조금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어떤 그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8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적인 그것은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을 맡겨두는 게 맞지. 왜 정부가 기업을 갖고 있어. 민영화하고 세금 깎아주고 규제는 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철학을 만드는데 상단에는 해리 마코이치와 예. 상단에는 이제 저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의 어떤 하단에서 논리를 만들었던 것들이 금융공학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금융공학자들이 만든 이론의 요점은 뭐예요? 결국 시장이 답이다. 아무도 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장은 결국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간다. 경제적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예. 왜 정부가 세금을 걷어 시장이 차라리 알아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진보의 시대, 네. 뭐 그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뭐 계속 정부가 좀 많은 걸 하라고 주장을 해서 네. 케인즈 경제학이 경제학의 어떤 주류 이전 시절에는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2%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낙이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그 대신에 정부가 다 해주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북고에 있는 복지국가 모델이 그 당시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주류 모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케인즈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면서 80년대부터 소위 말한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경제학의 시대가 열리는데 감세해주고 저는 이 해리 마코이치나 윌리엄 샤프나 특히 유진 파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80년대 이후에 30년의 세상을 설명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뭐 투자로 다시 돌아오면 해리 마코이츠가 1951년도에 시장을 결국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단초를 제공했는데 예. 시장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는 시장을 어떻게 사요? 수백 개 정도 한꺼번에 사야 되니까 예. 이걸 하려 그러면 고도의 수학자들과 또 컴퓨팅 기술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 이론가들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됐던 거는 20년이 지나서 1971년도에 지금도 있는 웰스파고라고 하는 은행에서 예. 온갖 괴짜 금융공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1971년도에. 예. 그래서 이제 웰스파고에서 인덱스 펀드를 만드는 그당 인덱스 펀드가 없던 시절의 투자는 전부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잘 걸리면 좋지만 평균적으로는 너네가 시장을 못 이기자는 철학으로 그래서 이제 웰스파고라는 데서 그 퇴직연금 막 예. 영업을 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이게 나요 해서 가방 만들어 파는 샘소나이트 직원들 퇴직연금 마케팅도 하고 했는데 초기에는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ETF가 패시브 투자, 인덱스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대중화됐던 게 이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만든 뱅가드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1975년도에 만듭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ETF가. ETF가 점점 ETF가 아닙니다. 참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 네. 70년대 만들어서 점점 힘을 키워가고 예. 지금 오늘 말씀드릴 ETF 인덱스 펀드는 그야말로 그냥 누군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에게 시장을 추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내 돈을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전문가도 전문가한테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시장을 보고 있다가 그럼요. 시장대로 그대로 놔.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공학이고 또 예. 전문가의 어떤 그 정성적인 인사이트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수료가 쌉니다. 중학생 시켜도 되니까. 그렇죠. 로직만 만들어 예. 놓는 시장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중학생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여기 이제 ETF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이제 좀 내가 직접 사고 팔게 하는 그야말로 약간 좀 액티브가 좀 가미가 되는 게 만들어진 거는 1991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2개 있었거든요. 뉴욕 예. 증권거래소가 지금은 뭐 하나 있지만 예전에는 아메리칸 증권거래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뉴욕 증권거래소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걸 만들자. 그게 ETF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증권거래소와 그 스테이트 스트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은행이 예. 있습니다. 지금도 ETF 굉장히 많이 만들어 파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S&P 500을 추종하는 우리가 요즘 뭐 스파이더스 이렇게 말하는 ETF가 출시가 돼서 인덱스 펀드로 보면 한 50년 역사고요. 오늘 말씀드린 ETF는 한 뭐 30여 년 역사를 예. 갖고 있는데 예. 요즘은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최근 10년 보면 ETF도 펀드거든요. 그래서 ETF로는 한 26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갔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서 좀 주식을 사고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쪽에서는 돈이 예. 20조 원 넘게 빠져나갔으니까 뭔가 지금 세상은 ETF가 대세인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인류의 투자 철학과 투자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ETF는 일단 아주 ETF가 투자자들에게 기여한 거는 편리해졌어요. 다 투자할 수 있어요. 편리해졌어요. 그치. 예컨대 ETF로 투자 못하는 게 없어요. 전 세계 ETF 시장이 우리 돈으로 1경원 정도 된대거든요. 예. 매년 한 15% 정도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ETF로 우리나라는 대마가 지금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상장된 대마 ETF를 사면 ETF 대마를 살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 대마를 대마, 하는 게 아니고요. 대마업을 투자 대상으로 산다. 대마업을 살 수가 네. 있고요. 또 뭐 이제 그 시장이 횡보할 때 옵션을 뭐 이제 그 매도하고 해서 돈을 버는 커버드 콜 전략 뭐 이런 예. 것들은 전문가들만 하는 거였는데 할 수 있어요. 예. 또 지금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돈을 조금 이제 거쳐가는 돈을 지금까지는 CMA나 MMF 했는데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정말 ETF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략이 다 구현이 되고 특히나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굉장히 좀 편리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달러에 투자하려면 옛날에는 명동 가서 암달러성한테 달러 있어요?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ETF 거래가 많아지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뭐 큰일이 있어요. 뭐 무슨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나빠질 것 같은데 그걸 언제
그럼 삼성전자 팔고 뭐 팔고 다 팔 수가 없으니 시장을 한꺼번에 샀다 팔았다가 ETF로 가능해져서 재료가 빨리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네. ETF 거래가 많을수록 네. 뭐가 큰 일이 주가에 빨리 반영했다? 또 빨리 회복했다? 이런다. 네. 좀 더. 네. 그리고 변동성을 좀 키울 수는 있는 것이 예. ETF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꼽기보다는 예. 그냥 알아서 시장에서 뭐 잘난 주식 못난 주식이 경합을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기존의 시장을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직관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지금처럼 ETF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특히나 ETF를 만들어서 결국 이게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럼 마케팅을 할 때 안 팔리는 어떤 테마나 업종을 갖고 야 이거 저평가됐으니까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실은 별로 좀 소구력이 떨어지고요. 잘 나가는 거 이거 ETF로 한번 해보시죠라고 하게 되면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소비자에게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필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지는 많은 ETF들이 예. 특정한 테마에 대해서 조금 후행적으로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뜨면 거기 ETF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그럼 그 ETF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니 싸니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설거지 ETF 되는 거죠. 뭐 비싼 거는 비싼 대로 시장에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버블을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편리해지고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메뉴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맞는데 예. 실은 ETF 창시자들이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야, 니네들이 막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시장을 사. 예, 물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액티브형 ETF가 예. 이 ETF의 창시자들이 우리가 뭐 흉고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들이 꼭 맞는 건 맞는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ETF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 철학과 액티브 ETF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가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너무 ETF로 돈이 가고 액티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 예. 물론 액티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액티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충분한 어떤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처럼 이 액티브가 배제가 되고 패시브 어떤 이런 유형의 ETF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액티브가 시장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조금 질서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런 힘이 없이 예. 결국은 시장을 복제하는 특히 테마 ETF는 기존의 질서를 그냥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버블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또 지금 ETF가 그 돈이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봤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금으로 바뀌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은 뭐 ETF가 9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한 거거든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지난 10년이 뭐 주식이 안 나빴죠? 네. 나쁘지 않았잖아요. 미국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나빴고 좋았고 한국이야 뭐 재미없었을 따름이지 뭐 주식이 뭐 그렇게 크게 예. 낭패를 보진 않은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우리 시장이 한번 베어마켓으로 가면 코스피가 예외 없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50%씩 밀렸는데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조정도 마일드한데 그래서 예전에 IMF 같은 곳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이제 ETF라고 하는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그 시장의 힘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머니플로우가 바뀌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짧은 페이퍼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제 기계적인 힘이 강해지면서 버블을 만들고 이게 만약에 자금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반대의 모습이 주식이 굉장히 싼데 그냥 기계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힘이 존재할 뭐 개념적으로는 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이 서비스업이니까 금융업자들이 뭐 나름 뭐 이것 또한 저는 진보라고 보는데 예. 근데 꼭 편리함이 투자에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투자에 좋다는 건 꼭 편리함이 예.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
애초에 그 패시브 투자의 철학을 따라서 나는 모르고 그냥 시장에 투자할래라고 하는 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패시브 투자자들이 일단 생각했던 것도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올라가는 종목은 되게 소수거든요. 그러면은 액티브 ETF가 여러 가지 만들어지지만 그것의 본질이 액티브라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의 그 인기 상품일 뿐이지 그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아까 뭐 설거지라고 하셨지만 네. 조금 과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런 속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2%가 주로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방향성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과하게 갑니다. 네. 예, 생각은 많이 하고 예. 움직이는 건 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할 때 예. 그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뭐 저는 뭐 그런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지만 참 공감이 가는 게 너무 주식을 쉽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산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알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게 뭐 워렌 버핏이 뭐 싼 주식을 사고 이런 것과는 전 상관없다고 봐요. 기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20년대에 아주 화랑장도 보고 대공황도 보고 대공황 직후에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가지고 한 10수년 동안 주식을 외면했던 시기도 보고 5, 60년대에 아주 좋은 장도 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종목을 싼 종목 사자잖아요. 밸류에이션 싼 종목. 근데 그 이 벤자민 그레이엄과 동시대에 필립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인인데 이 사람은 뭐 가지고 돈을 벌었냐면 당대의 성장주로 돈을 벌었어요. 모토로라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처럼 지금의 뭐 팡이죠. 지금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종목을 샀는데 그 당시에도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음 이것이 가치 투자라든가 투자의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필립 피셔가 굉장히 재미난 책을 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원저 제목이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PER 한 100배 되는 주식을 들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필립 피셔의 책을 보면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가 나와요. 그냥 허투루 사는 방법 없고 심지어 퇴직자도 만나요. 그 회사의 퇴직자도 만나고 경쟁사도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알미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본질은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능력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립 피셔나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능력 범위에서 잘 아는 거를 투자한다 그러면 많은 거를 내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세계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주 주식을 사긴 힘들고 그래서 워렌 버핏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이 너무 투자자들이 주식을 부주의하게 산다.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딱 20번인 것처럼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는 과도한 자극이 저는 뭐 말씀드리면 어쨌든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그 선의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선의를. 그렇지만 선의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이버 투자가 활성화됐지만 그게 고객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나요? 심지어는 사이버 투자가 수수료까지 낮게 해줬지만. 근데 그것은 과도한 회전율을 높이면서 결국은 많이 투자하게 돼서 약간은 저는 어쨌든 뭐 이것이 뭐 액티브 ETF 꼭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애초에 ETF의 정신과 진짜 다른 것 같아. 이것저것 모르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조금 과도한 자극이 되는 측면이 저는 다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냥 펀드에 가입하는
그래서 야 알아서 굴려주세요. 난 잘 네. 모르겠어요. 2%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탁 맡기는 방식이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는 어쨌든 그런 수요는 여전히 있고 네네네. 그 수요를 ETF라는 그 상품이 네. 펀드보다는 어쨌든 훨씬 간편하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료도 싸고 네. 그러니까 ETF가 시장을 전체 사는 것도 있지만 네.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네. 네가 최선을 다해봐. 네. 하고 하는 액티브 ETF도 나오고 네. 그냥 시장의 수요가 있는 걸 상품으로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기존에 액티브 펀드 가입했던 사람들도 예. 어쨌든 전문가에게 맡긴다라고 한 거였는데 예. 실은 뭐 액티브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는 그 전문가들이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성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 자체가 상장 지수 펀드이기지만 액티브가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것은 우리가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신중한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액티브 ETF는 지금까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메타버스 ETF 만들어지고 뭐 거의 뭐 존재감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리고 뭐 리튬 2차 전지 아니면 뭐 중국 전기차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과가 잘 못 냈는데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굳이 따지면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 이거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성장주 투자는 필립 피셔 말한 것처럼 잘 아는 거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제가 아는 스코틀랜드의 한 투자 기관은요. 테슬라의 2대 주주였는데요. 네. 그 주식을 15년 넘게 아무튼 들고 있었어요. 벤처 때부터. 네. 그리고 또 대박 났겠네. 아마존도 20년 넘게 들고 있었어요. 아마존 들고 있으면서 반토막 났던 게 몇 번 되는데 예.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을 갖고 좀 그 사람이 그 PER이 100배에 갔던 아마존 산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가 아닌 건 아니죠. 이 100배는 우리가 1년, 2년의 시야로 보니까 그게 비싼 거지만 먼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진정한 능력 있는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를 나누는 거는 조금 정확한 구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가치 투자를 모멘텀 투자와 나누고 싶어요. 모멘텀 투자는 가는 말이 올라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예, 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ETF의 철학과도 좀 맞닥뜨려 있어요. 어쨌든 통틀어서 시장 가는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간다라는 건데 실은 개별 종목에 우리가 그 대부분의 제 생각 90%는 모멘텀 투자자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뭐 온갖 증권 주식과 관련된 정보들, 예. 케이블 증권 방송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 전부 모멘텀 투자예요. 가는 쪽에 가자라는 거고 제 느낌에 한 90% 정도는 모멘텀 투자인데 저는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향을 조금 강화시킨 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ETF가 네. 오히려 너무 좀 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어떤 종목을 내가 골라야 될지 몰라. 예. 그러니까 그 어떤 테마나 업종 ETF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투자의 어떤 그 그렇죠. 대안을 제공해 그렇죠. 주는 거라고 봐요. 제가 예를 들면 네. 제가 실제로 여행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근데 뭘 살지 모르겠어. 말씀하셨던 대로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대한항공이 좋을지 하나 투어가 좋을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여행 ETF를 사자. 네. 그럼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근데 그게 여행 ETF가 여행 시장이 열리고 여행 수요가 늘어나서 그 시장이 커졌을 때 수혜를 많이 받고 주가가 많이 오를 주식을 중심으로 잘 골랐는지 그냥 여행과 관련돼 있는 걸 그냥 뭐 알아서 마음대로 골랐는지 심지어 여행과 무관한 건데도 그냥 회사 이름 비슷하다고 골랐는지를 네.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피셔 ETF나 예를 들면 워렌 버핏 ETF 같은 액티브 ETF죠, 그건. 네. 그렇겠죠. 그렇죠. 예. 필립 피셔가 담은 거 그냥 나는 모르겠고 뭘 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형만 믿어. 그러니까 그 형 그 누나만 믿어 ETF잖아요, 그게. 네. 액티브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때 다르겠구나. 제가 모든 거를 다 ETF를 뜯어보진 않았는데 예.
안 대표님 말씀처럼 되는 ETF도 좀 있어요. 예. 어떤 그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이 그냥 무난하게 그걸 했을 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실은 대부분의 상당수의 ETF들이 몇 개는 뜯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심증을 갖고 있지만 이게 뭐 조금 더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서 주가 지수는 장기간 올랐는데 올라가는 거를 소위 하드캐리하는 거는 소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섹터 ETF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주도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끌어올리니까 그것이 본질적으로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을 사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보통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액티브 ETF를 사는 거는 그 진짜 내가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골라야죠. 네. 근데 이름을 좀 여행 ETF라고 이름을 아주 쉽게 지어놓으니까 그냥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마치 회사 이름이 인터넷 황제주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사야지 인터넷 시대에는 이라고 착각하기 쉽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나만의 지수를 만들자라는 것도 이제 저는 뭐 그게 뭐 이제 그런 게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차익 거래를 하는 어떤 그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차익 거래자도 아니면 도대체 왜 지수가 왜 필요하죠? 꼭 지수를 그 아주 차익 거래를 할 때는 가격을 정확히 사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주거든요. 같이 주문 나가는. 근데 개인 투자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트래킹 에러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저는 투자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한 자극 이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업의 금융 서비스업으로서 금융이 그렇습니다. 여러 선택 대안을 주는 건데 이게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음인지 왜냐하면 투자는 뭘 좀 잘 안 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자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사람 돈 벌어준 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애플 몇 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액티브 펀드, ETF의 창시자들이 패시브 투자의 창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금리보다 시장이 전 주식 투자가 좋은 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렌 버핏처럼 똑똑하진 않더라도 뭐 한국이 그러면 뭐 경제 성장 못하고 재미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가 재미없었잖아요. 그럼 뭐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면 그것이 투자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와 S&P 500 ETF를 걸었던 워렌 버핏의 생각은 내가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 하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을 그 인정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지 못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액티브 투자를 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너무 또 과장일 수도 있지만 시장 이상의 어떤 기대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뭔가 원칙에서 어긋난 방향인 것 그런 거라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소수이고 그런 것들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너무 총을 많이 쏘면 이게 헛발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냥 모르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결단의 결과라 그러면 안 하는 것도 투자고요. 저는 너무 좀 자극이 좀 많지 않은가 혹은 뭐 저도 뭐 이런 저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 같은 놈이 하는 것도 저는 그 과도한 자극이 아니길 바라지만 저의 말조차도 저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아주 왁자지껄한 월스트리트이 아니고요. 오마하라고 하는 시골에서 투자하는 것도 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주로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보고서 읽는 거. 읽는 거지. 뭐 주가 바라본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예전에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워렌 버핏과 좀 대척점에 있는 이 20세기 초 정말 주식 투자가 투기로 대접받던 시절에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부자가 됐다가 쪽박차기도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자살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나름 저는 진지함이 있었고 온몸 바쳐서 온몸 던져서 투기꾼으로 성장한 사람도 그 사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사무실을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떨어진 데 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방식은 저는 제시 리버모어와 오렌 버핏이 전혀 다르지만 뭔가 다수의 생각, 소음과 단절이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또 이거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 역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겠지만 이것도 저는 투자자들에게 좀 좋은 콘텐츠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래야 어려울 때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건데요. 좀 그런 과정들이 많은 정보 속에서 조금 생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못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패시브 투자의 컨셉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 왜 이걸 하라는지 알겠고 설명 들으니까 겸손함을 투자의 전략 1번으로 삼은 것이다. 나는 시장보다 더 많이 알 수 없다는 전제. 그래서 그냥 지수를 사는 전체를 사는 종목을 골고루 담는 거죠. 남들 사는 만큼 저도 주세요 하는 거니까. 네. 그러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메뉴 주세요. 그거네. 그냥 식당 가서. 그런 거죠. 그냥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주세요. 1년 동안, 한 달 동안 제일 잘 팔리는 거 포스트폴리오 모아서 그 장바구니로 나한테 매주 토요일 날 보내줘. 난 뭘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는 거 먹을게. 소비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찾아 골랐겠니. 그런 거네. 그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수가 액티브 투자를 하고 소수가 그런 식으로 겸손함을 장착하며 패시브 투자를 할 때는 그게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 패시브 투자가 예를 들면 시장 전체가 다 패시브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러면 시가총액 1위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제일 많이 담을 것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담는다는 이유로 또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고 그냥 시가총액 순서는 그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나 그냥 오르는 놈만 계속 오르니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매번 그렇게 변하는 것인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게 되면 대중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ETF의 그 전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패시브 투자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일정 비율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이 패시브에 투자되면 그건 패시브의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통찰을 나 그럴듯한 것 같아. 저는 ETF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럴듯한데 되게. 근데 이제 아니, 그럴듯한 얘기는 왜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야, 매우 그럴듯합니다. 근데 지금의 ETF는 한국은 확실히 그렇고요. 그런 시장을 사는 ETF보다는 액티브 ETF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결로 어느 실제로 쪽으로 한국은 안 그렇다. 세계는 미국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미국도 액티브 ETF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다르게 투자하면은 도리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도리어 드는데. 오히려 여전히 액티브 ETF가 꽤 많다.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은 액티브 ETF가 전 세계적으로도 패시브가 좀 이제 대세가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항상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 뭐 어디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 그 경계선들을 보면 편입되는 종목은 편입된다는 이유로 기관들이 급하게 사요. 아니면 ETF를 가입한 사람들이 급하게 사요. 급하게 사다 보면 펀더멘털보다 당연히 비싸게 사지겠죠. 그냥 급하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빠지는 종목은 급하게 팔아요. 그러니까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급하게 팔고 급하게 사면서 과도하게 비싸게 사고 과도하게 싸게 파느냐. 그러다 보면 항상 그 경계선에서는 밸류보다 비싸게 담고 밸류보다 싸게 파는 짓을 계속 지수는 하게 되니 이것만 봐도 패시브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두 번째 통찰을. 패시브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 질문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취지는 시장을 전체를 사고 팔아야 된다는 ETF의 취지와 달리 액티브 ETF라든가 소위 이른바 잘 나가는 섹터 ETF 같은 경우는 시장을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만들어두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도 시장 전체를 사고 파는 ETF도 그게 너무 많으면 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 뭐니 핵심 애들을 결국은 다 사야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결국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푸시하는 거는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안 바뀌는데 지수 편입됐다는 이유로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ETF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고정된 질서를 강화시키는 역할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액티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 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뭐 버핏도 그런 통찰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되게 똑똑한 건 비슷한데 펀드 매니저 전문가들은 한 2년 잘하는데 3년 차에 잘하긴 힘든데 개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뭐 자신의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패시브 투자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워렌 버핏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같이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1984년도가 이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이란 책을 쓴 50주년 기념으로 84년이면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가들이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을 예외라고 본 거예요. 어디나 예외는 있어. 누군 시장을 못 이기는데 버핏이 예외야. 근데 이제 그때 콜롬비아 대학은 워렌 버핏이 MBA를 했고 또 벤자민 그레이엄이 교수로 가르쳤던 대학인데 토론을 했는데 희한하게 워렌 버핏만 이긴 게 아니고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빌 로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어떠한 그들에게 맞는 통찰이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증권 분석을 썼던 사람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빗 도드인데 그래서 그레이엄과 도드 마을의 현명한 투자자들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존재한다고 보는 쪽인데 그게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요? 기관 투자가는 간섭을 많이 받아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가 아니더라도 벤치마크보다 많이 떨어지면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서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 사와카미 투자 신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와카미 투자 사와카미가 사람 이름이에요. 한국에도 오고 책도 몇 권 내고 한 분인데 이분이 자산운용사를 하면서 일단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은 안 받아요. 기관 투자가 목돈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자금 집행하는 사람들은 지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이 아니고 월급쟁이거든요. 기관 투자자에. 내가 맡긴 돈이 잘못되면 내 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는 사실 내 돈이니까. 근데 이제 나와 철학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을 때 인터뷰를 길게 한대요. 돈을 받을 때 거죠. 개인 투자가만 받는데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받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장과 굳이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역시 ETF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좀 자극이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시장을 꼭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길게 보면. 근데 반대 철학이 있죠. 이제 뭐 윌리엄 샤프나 이런 사람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치 투자자들 뭐 버핏과 같은 사람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아. 이건 미스터 마켓이야. 미스터 마켓이고 어떨 때는 조증이고 어쩔 때는 울증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80년대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전능함 이런 것들이 힘을 얻었는데 지금 버핏의 주장은 뭐 이제 행동 경제학 요즘 힘을 얻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합리성에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행동 경제학 믿고 저는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비합리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대체로 합리적이야. 근데 어떨 때 사람들이 대중들이 몰릴 때 과도하게 열광하고 또 어떨 땐 과도하게 침울하고 때때로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이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의 철학이 또 그것도 저는 존중받을 만한 철학이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지하게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렇지. 그냥 패시브 투자를 하면 되고 근데 액티브 ETF는 본질은 워렌 버핏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죠. 예. 그 말은 시장은 대체로는 현명하나 예. 때때로 가끔씩 그 현명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때 투자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런 투자 방법은 항상 긴장하고 짧게 던질 준비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안 하는 것도 투자죠.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예.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미스터 마켓이 이 가치는 이런데 시장이 울증에 빠진 가치보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액티브 ETF건 개별 주식을 사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 깊이 있는 알미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알겠습니다. 네. 유대훈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사와카미 투자신탁입니다. 사와카미 투자신탁 그렇죠? 네네. 예. 검색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공부하려는 분들은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야, 그래요. 그리고 오늘 김학규 센터장님이 현금 갖고 있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옳은 말인데 우리는 그 자기 보유 종목에 있는 것만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현금이 투자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돈을 갖고 있으면 또 반복이면 자극이 많죠. 그래서 예, 이거 하세요. 이건 금감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증권사에서 그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아예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나는 오늘 삼성전자 2주와 현금 60만 원을 산다. 이렇게 해서 자기 보유 종목에 현금이라는 종목도 두고 놓고 그게 무슨 일종의 정기예금 그리고 같은 수익률은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역수로 두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게요. 네. 워렌 버핏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 사람이 보험회사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 계속 돈이 들어와요. 예.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게. 진짜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ETF. 야. 미수로 현금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돈 빌. ETF에 대해서 네. 굉장히 선진적인 거로만 생각했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았고 생각할 거리가 좀 선진적입니다. 공학의 발전이고. 네. 예. 근데 철학적으로 공학과 철학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평소에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예. 야 오늘 방송 진짜 얻는 거 많았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는 네. 저는 주로 ETF 투자로 굉장히 여러분 네. 쓴맛을 봤기 러시아 지수 ETF 투자했다가 전쟁 나고 난 3일차에 상장 폐지됐죠.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전체 시장을 내가 산 건데 러시아 전체 시장이 망할. 야, 알겠습니다. 예, 김학균 센터장님 항상 우리가 평소에 못 던지던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분. 네, 김학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